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자타가 자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계 최고의 투자자인 워런 버핏 바이블을 소개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워런 버핏은 책을 쓰질 않죠. 열심히 읽습니다. 업무 시간의 대부분을 독서를 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 책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책도 있지만 사업 보고서도 많다고 하죠. 그런데 이 워런 버핏의 이름을 빌린 책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뭐 본인이 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책도 사실은 본인이 쓴 건 아닙니다만 그가 쓴 주주서한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더웨이 주주한테 매년 연차 보고서를 보내면서 주주서한을 쓰고 있죠. 그리고 주총에서 질의 응답을 하면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워런 버핏이 직접 쓴 건 아니지만 워런 버핏이 쓴 것과 어, 거의 그러니까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읽었는데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책의 표지는 어땠을까요? 진짜 바이블처럼 심플하죠? 어,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회사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피터 린치도 그랬어요. 회사의 사업 보고서 컬러풀 똑같다면 회사의 가치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업 보고서가 화려한 거일수록 피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분은 뭐 책 표지 좀 잘하지 뭐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이게 평범하고 수수해서 좋습니다. 이거를 다른 것은 보통 3개 정도로 나왔는데 여기는 조금 많이 했습니다. 내용이 좋은 내용이 많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이 북 리뷰도 좀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회사를 투자를 하는지 이건 중요하죠. 우리도 주식 투자를 하려면 회사를 정해야 되니까. 그리고 실적 감소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금이나 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시된 사례를 우수 투자 사례를 하나를 냅니다. 하나가 아니죠. 한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평가 회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국하고 비슷한 것도 많습니다. 물론 뭐 미국에 투자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버핏을 찾는 회사는 간단해요. 사업이 쉬워서 이해가 가능해야 되고 그래서 IT 회사에 투자를 안 했었죠. 2000년대. 그래서 IT 법인을 또 피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이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영진은 신뢰가 가능해야 돼요. 사업이 잘 되는데 경영진이 가지고 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유능하다는 얘기가 뒤에 붙기는 하는데 사업이 뭐 쉽다면 유능성은 조금 떨어져도 상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버핏이 좋아하는 회사가 바보도 경영할 수 있는 회사였어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부동산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장기 경제성은 양호한 것을 골랐는데 이게 회사가 얼마나 주식이 얼마나 오를 건지 이걸 보질 않고 현금 흐름이 어떨지 그걸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가격은 뭐 싸게 산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비싸지만 않으면 산다 정도. 이거는 자기 ROE, 목표 ROE를 맞추면 사는 거고 아니면 안 사는 거고 간단하죠.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알기 쉽게 최상위 회사와 투자하면 안 되는 회사 이렇게 2개로 나뉘어봤는데 그 예로 든 게 시즈 캔디와 항공사입니다. 시즈 캔디는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단순하죠. 설탕에다가 뭐 일종의 첨가물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게 캔디입니다. 시즈 캔디가 왜 유명해졌냐면은 이게 대전 때 2차 대전 때일 거예요. 보통 전쟁이 나면은 이 물자가 귀해지죠. 그래서 다른
캔디 회사들은 좀 저거품을 쓰고 뭐 좀 설탕을 좀 적게 넣고 뭐 이런 형태로 했는데 시즈캔디는 그러질 않았어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좋은 거 만들어서 팔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즈캔디가 아주 좋은 사탕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명해요. 그리고 항공사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시즈캔디는 성장률이 높지가 않겠죠. 당연히. 항공사는 높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성장률이 높은 회사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장률이 높으면서 뭐 투자를 안 해도 되는 회사면 좋죠. 시즈캔디는 투자할 게 거의 없죠. 뭘 바꾸겠어요? 뭘 투자를 하겠어요? 뭐 저성장이니까 용량 증설할 필요도 없고 뭐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는 것도 아니니까 교체할 필요도 업그레이드 할 필요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비행기도 많이 사야 되고 최신식 비행기로 바꿔야 되고 뭐 조종사 훈련을 위해서는 시뮬레이터를 사야 되고 뭐 이렇게 투자가 많죠. 결국 투자가 많다는 거는 감가상각이 많이 든다는 얘기고 돈을 적게 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지속적으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회사는 좋은 회사고 시즈캔디처럼 단속적으로 적자도 나면서 이런 거는 나쁜 회사입니다. 제가 이걸 읽기 전에 대한항공에 투자를 했었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았죠. 자, 그래서 좋은 투자와 나쁜 투자 중에서 이제 먼저 금이나 예금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금을 보죠, 먼저. 금은 지금 가치가 미국 농경지 전부를 사고 남아가지고 엑손은 세계 최대의 석유 회사죠. 그 규모 회사 16개를 살 정도의 그런 가격이라고 합니다. 금이. 그런데 농장 같은 경우 추수를 할 수 있죠. 매년 추수를 나중에 좋은 투자 사례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엑손 같은 회사는 돈을 벌어서 배당을 해주죠. 금은 나온 게 없어요. 금가루가 나와도 그거는 배당이 아니죠. 그냥 잘라진 거니까. 게다가 금은 소비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식품 같은 경우 먹어서 없어져서 계속 사야 되는데 금은 장신구로 만들었다가 뭐 녹여서 다시 만들고 뭐 이런 형태가 많죠. 아니면 뭐 보관을 하거나. 하지만 공급은 꾸준하게 됩니다. 금값이 오르면 좀 더 많은 금광에서 금을 캐내고 금값이 떨어지면 채광비가 많이 드는 데는 좀 적게 하고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공급이 꾸준하게 증가한대요. 그래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꾸준하게 늘고 뭐 새로 나오는 것도 없기 때문에 금은 좋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금은 어떨까요? 보통 예금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변동성이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험성은 높아요. 그 이유는 65년 이후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지금 20년이니까 80년도 안 됐죠. 75년 동안 달러 가치가 86%가 하락했답니다. 이걸 원상복구를 하려면 세후 4.3%가 돼야 된다고 해요. 이자가요. 근데 어, 이율이 15.4%라면 대충 5% 이상은 돼야 되겠는데 지금 이자 5% 준 데가 없죠. 국채도 5%를 안 줍니다. 국채뿐 아니라 그래서 예금은 가치가 감소하는 투자고요. 금은 뭐 물가만큼은 오를 테니까 감소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고 좋은 투자는 아까 얘기한 농장이나 추수를 하니까 그리고 땅값은 그리고 추수한 내용은 물가만큼 오르니까 부동산 또 마찬가지죠. 우량 기업이 좋은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량 기업을 어떻게 찾고 농장은 어땠고 부동산은 어땠는지 그거를 우수 투자 사례에서 설명을 합니다. 어, 이 우수 투자 사례는 간단해요. 내가 원하는 투자 수익률이 될 정도의 가격대가 되면 그때 투자를 합니다. 농장 같은 경우는 파산 농장을 샀어요. 파산을 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400에이커짜리를 28만 불에 80년대 구매를 했다 그러니까 이 책은 2016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8년 후에 아마 결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익이 3배가 늘었대요. 이익이 늘었던 이유는 물가 인상 때문에 똑같은 추수를 해도 그만큼 늘어났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생산성도 늘었겠죠. 거의 뭐 30년 동안 운영을 했으니까. 그래서 최초의 수익률은 가격 대비 추수를 했을 때 수익률은 10%. 이것도 뭐 나쁘진 않죠. 근데 30년이 지나니까 그게 30%가 됐다는 거죠. 30%는 엄청난 수익률이죠. 그래서 그 농장 값도 5배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3, 5, 15, 150만 불 정도가 됐겠네요. 빌딩도 마찬가지예요. 뉴욕이면은 인구가 엄청나게 제일 많은 데죠. 미국에서는 물론 뭐 한국 서울보다는 적습니다만 뉴욕대 앞에 부동산 거품 붕괴됐을 때 상업용 빌딩을 샀대요. 이때도 가격이 엄청 떨어졌겠죠. 샀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현금 흐름을 따져봤는데 배당 수익률이 한 11%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 평균 임대료가 제곱피트당 우리는 평당 받지만 거기는 피트당 이렇게 받죠. 70불인데 20%의 세입자는 5불에 계약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계약이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니죠. 땅은 영원하지만 그리고 건물은 뭐 영원하진 않지만 뭐 몇십 년 가죠. 근데 9년 후에 계약이 만료돼서 수익이 3배로 늘고 그래서 배당 수익률도 3배가 됐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부동산 값도 뭐 3배 이상 됐겠죠. 5배가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이게 우수 회사가 됐든 농장이 됐든 뭐 빌딩이 됐든 마찬가지인데 이 주가나 농장 가격, 빌딩 가격이 오르는 걸 생각을 하지 말래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지면 또 가격이 오르고 반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혹은 물가가 많이 올라도 마찬가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고려할 거는 5년 이상의 장기 현금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한선으로 추정, 예를 들어서 농장의 뭐 농해, 자연재해 때문에 망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또 보험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빌딩도 뉴욕 같이 수요가 많은 데서 공시나기보다는 현재 수익률 이상, 임대료 이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회사도 그렇게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데가 있다면 이 칸 추정선 가지고서 매수 가격을 결정하면 됩니다. 할인율은 내가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10%면 10%, 5%면 5%. 그리고 그거로 가서 가격 정해서 그 가격 이하가 되면 사는 거고 아니면 말고. 이거 어떻게 보면 경매하고도 좀 비슷하죠? 그러면 이런 게 자주 오느냐? 자주 안 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현금이나 금으로 갖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그냥 주가지수 따르는 ETF를 가면 평균 9%는 간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현금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단기 국채로 10% 정도는 가지고 90%는 수수료가 낮은 ETF로 운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시장으로 끝났는데 오늘은 좀 많습니다. 네 번째, 실제 검소 회사는 그럼 무시할 거냐? 신문이나 배터리 사업, 우리나라도 세방전지가 유명하죠. 신문, 워런 버핏이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장기적인 전망이 좋지 않은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냥 이것도 5년 이상 현금 흐름을 예측해서 가격을 결정해서 싸면 사고 아니면 말고. 보통은 5년 안에 원금 회수가 다 됐다고 합니다. 가격이 낮았다면. 그리고 이 현금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현금 흐름을 두 가지로 쓸 수가 있겠죠. 투자를 하거나 배당을 하거나. 좋은 투자가 있으면 소위 말하는 그 내부 수익률 ROE보다 더 높은 어, 이익이 발생할 것 같으면 당연히 투자를 하는 게 낫고 그렇지 않다면 배당을 하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버크셔 해더웨이 같은 경우 배당을 안 하는 무배당 정책이 유명한데 그 이유는 좋은 투자 대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시장에서 거래된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낮으면 자사주 매입하고
여기 보시면은 플로트라는 게 나오죠. 플로트가 뭐 지금 버크셔 해더웨이 같은 경우에 70년대에는 30 밀리언이죠. 그러니까 4천만 불 정도가 되는데 최근 2016년 같은 경우 이게 거의 3천 배나 늘었어요. 96 밀리언이 됐습니다. 에비타로 보통 투자 분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에비타는 플로트와는 정반대입니다. 아주 나쁜 방법이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에비타는 뭐 아시겠지만 on before interest tax amortization이죠. 뭐 인터레스트하고 텍스는 그렇다고 쳐도 뭐 이 감가상각을 뺀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감가상각이라는 게 돈을 미리 지급해서 투자한 거에 대해서 회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빼고 한다는 거는 투자 안 했다는 거를 의미하죠. 플러트는 그 반대죠. 돈을 먼저 쭉 받다가 보험회사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플로트는 무이자로 돈을 쓰는 거고 에비타는 이자를 오히려 반대로 내면서 돈을 쓰는 거죠. 돈은 나중에 받으니까. 그래서 어, 버펫의 시장을 이긴 이유 중에 하나는 플로트가 많아서기도 해요. 이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한국으로 보면 전세가 있겠죠. 자, 마지막 장입니다. 버크셔가 저평가되어 있는데 저평가된 유형들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는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는 버크셔가 주식 투자도 하고 지주회사니까 자회사도 가지고 있는데 자회사는 시가로 평가를 안 해요. 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7개의 자회사는 그만큼 저평가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 자회사 중에 하나 가이코가 있는데 가이코가 보험회사거든요. 보험회사에 최초에 지급했던 영업권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수익이 늘었기 때문에 영업권을 많이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데 버핏이 2016년도에 얘기했던 주총에서 얘기했던 가이코만 해도 이 영업권 차익이 거의 20%가 된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PBR이 버크셔 해더의 PBR이 1.2가 조금 안 되죠. 이건 가이코 가격만 해서도 이 정도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버핏은 그 거래 자사주 매입 그 기준이 1.2배 이하면은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로트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설명을 드렸는데 지주사 말고도 보험사가 이런 플로트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저평가돼 있을 확률이 높죠. 부채가 많은데 일반 부채하고 무이자 부채는 달라요. 무이자 부채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일반 부채는 그렇지 않죠. 지급 능력에 따라 다른데 무이자 부채는 지급 능력이 그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자를 안 내니까. 그리고 하나가 빠졌네요. 한국은 지주회사가 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는 달리 이 지주회사를 지주회사의 과점 주주는 대주주는 보통 오너거든요. 오너는 주가 오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늘기 때문이죠. 대신 배당은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주회사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배당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해요. 뭐냐고 묻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버크셔 해더웨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신용등급이 AAA거든요. 한국도 IMF 때 국제보다 더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도 있었죠. 가스회사 같은 데죠. 이 버크셔는 조립주택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조립주택 자회사의 좋은 점은 이 경기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연간 수요가 인구가 3억 3천만 명인데 연간 주택 수요가 120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120만 이하로 착공이 됐다면 몇 년 후에 주택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호황이 됩니다. 주택에서는 반대의 경우는 반대가 되고요. 그래서 조립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 주택과는 달리 보증이 안 돼서 금리가 높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조립주택 회사가 어, 단기로 버크셔에 모회사죠. 모회사의 그 높은 신용을 이용해서 저리로 조달해서 조립주택
구매자들한테 장기로 이렇게 빌려주면 상당히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경우에 미스매칭이 생기죠. 단기로 빌려서 장기로 빌려주니까. 하지만 버크셔 해서웨이가 워낙 플로트가 많기 때문에 이런 미스매칭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미스매칭을 해소할 수 있으면 구조적으로 생기는 이런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 서한 그리고 주총에서 그가 주주들하고 나눴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법스에 대한 해안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 책을 읽고 보험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물론 지금 평가서를 보고는 있긴 한데 근데 뭐 그 회사가 망한 회사가 아니고 배당 뭐 잘 주고 있고 구조적으로 보험회사는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하기보단 인수시키죠. 첫 번째. 그리고 돈을 미리 받고 나중에 주는 구조예요. 플로트를 엄청나게 많이 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보험료가 이 보험 감독원이 되겠죠. 보험 감독원에서 정해줍니다. 너무 많이 돈을 벌지 못하게 거기에는 이제 사업료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이익이라든지 회사의 뭐 임대료라든지 이런 일반 비용 물론 보험가입자한테 돌려줄 돈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너무 비싸게 사면 안 된다는 건데 버핏이 저는 여러 가지 성공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플로트를 사용할 수 있어서 무이자로 돈을 조달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게 하나고 물론 뭐 잃지 말자 이런 중요한 원칙도 있죠. 보험회사는 잃지 말자에 아주 적합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주회사나 보험회사, 부동산 전세로 주는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가 뭐 꼭 주택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상가도 있고 그리고 그게 폭락해서 사면은 더 좋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상가를 투자할 시점입니다. 뭐 공실이 나겠죠. 그러니까 싸게 나올 거고 그거를 전세를 안고 사면은 어느 정도 전세 기간 동안 그게 2년이 될지 1년이 될지 제가 상가 임대차 보험은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은 보장이 될 거고 만약 그 회사가 잘 나가는 회사라면은 한 5년도 갈 수 있겠죠. 투자 시설비 투자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게 코로나가 5년까지 가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1년이나 2년, 뭐 넉넉 잡아 2년이면 될 것 같은데 지나면 원상복구하면 그때 파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꾸준하게 현금 흐름을 유지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드릴 말씀은 혼자 하지 마시고 공유를 하세요. 그래서 네 생각은 어떠니 해서 친구들 좀 믿을 만한 친구여야 되겠죠. 하고 상의도 해보고 책도 읽어보시고 이 책 좋습니다. 좀 원래 버핏이 책을 많이 읽어서 음, 찰리 먼거랑 둘이 얘기하는 게 읽으면 재미있어요. 두껍긴 하지만 뭐 쉽게 넘어가는 책입니다. 보통 사업 보고서처럼 어렵지도 않고요. 훨씬 쉽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라도 건지면은 이 책값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2, 3만 원 하겠죠. 두꺼우니까. 그래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10,000배 정도는 물론 여러분 투자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생 갈 수 있으니까 충분히 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유하시고 그리고 상의를 하시고 그리고 투자를 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순간에 박대선이었고요. 제가 시험이 끝나서 마음 편히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책을 가지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